10만 오랑캐 대군이 한양을 불태웠습니다. 임금은 산성으로 도망쳤고 조선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뒤뜰 초당에 갇혀 살던 한 여인이 나섰습니다. 부채 하나 들고 적진으로 걸어 들어가는 박씨 부인. 평생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며 홀로 외롭게 살아온 이 여인은 왜 나라를 구하려 나선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천하제일 미인으로 변했을까요? 밤하늘 아래 등불 하나 밝히고 소중한 여러분께 예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밤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못생긴 며느리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된 박씨 부인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양에 이득춘이라는 정승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일찍 과거에 급제했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훌륭한 신하였습니다. 이득춘에게는 시백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영특하고 학문에 뛰어나 모두가 칭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이득춘을 찾아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금강산에 사는 박처사라고 합니다. 이득춘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둑을 두고 퉁소를 불며 며칠을 즐겼는데 이득춘은 한 번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처사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제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귀댁 아들과 혼인을 맺고 싶습니다. 이득춘은 잠시 망설였지만 신선 같은 박처사의 딸이라면 분명 훌륭할 것이라 생각하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금강산으로 오십시오. 3월 보름날 간소하게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오자 이득춘은 아들 시백과 함께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첩첩산 중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헤매며 산속을 돌아다녔지만 박처사의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러다 혼례 날짜를 놓치겠습니다. 시백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이득춘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경솔하게 혼인을 허락한 것은 아닐까? 바로 그때 박처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오십시오. 신기하게도 박처사를 따라가자 험한 산길이 평탄한 길로 변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우거진 곳에 작은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간소한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신부는 얇은 비단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산속이라 변변한 대접을 못해 죄송합니다. 박처사는 술 한 잔씩을 권했는데 그 술을 마시자 이득춘 일행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득춘은 신부를 데리고 금강산을 내려왔습니다. 주막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이득춘과 시백은 말을 잃었습니다. 신부의 얼굴은 얼룩진 자국으로 가득했고 이마는 벗겨져 있었으며 코는 크고 입은 넓었습니다.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못생긴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득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양집에는 신부를 보러 온 친척과 이웃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모두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이득춘의 부인은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한양에 좋은 집안이 얼마나 많은데 왜 산속 사람의 말만 믿고 이런 며느리를 들이셨습니까? 부인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박처사는 신선 같은 분이었소. 그 딸도 분명 훌륭한 덕을 지녔을 것이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 시백이었습니다. 신부의 얼굴을 보고는 신방에 발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득춘이 아들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겉모습만 따진다면 참된 선비가 아니다. 옛날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도 못생겼지만 덕행과 재주가 뛰어나 훌륭한 아내였느니라. 죄송합니다, 아버님. 시백은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박씨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하인들까지 박씨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적게 주고 심술을 부리며 괴롭혔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머금고 시아버지께 청했습니다. 아버님, 제 얼굴이 못나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뒤뜰에 작은 방 하나만 지어 주십시오.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며 집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겠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다시 아들을 타일러 보마. 조금만 참거라. 이득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여전히 박 씨의 방에 가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계속 박 씨를 구박했습니다. 박 씨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집안에 근심만 끼치느니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득주는 마지못해 허락했고 결국 뒤뜰에 조촐한 초당이 지어졌습니다. 박 씨는 몸종개화 하나만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외로운 나날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박 씨는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쓸쓸한 달빛 아래 초당에 홀로 앉아 있는 박 씨. 하지만 그 눈빛만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이득춘을 좌의정에 임명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임금을 뵈러 대궐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어야 할 조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느질 잘하는 사람을 급히 구해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 씨가 몸종 개화를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조복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지만 이득추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옷감을 전해주거라. 박 처사의 딸이니 분명 특별한 재주가 있을 것이다. 박 씨는 등불을 밝히고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함께 바느질하던 솜씨 좋은 바느질꾼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 씨의 손놀림은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조복이 완성되었습니다. 앞에는 봉황이, 뒤에는 청학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바느질 자국 하나 보이지 않는 완벽한 솜씨였습니다. 이것은 신선의 재주로다. 이득춘은 감탄하며 조복을 입고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이득춘의 조복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경의 조복을 누가 지었는가? 신의 며느리가 지었사옵니다. 허나 경은 어찌하여 며느리를 홀로 지내게 하는가? 임금의 말에 이득춘은 놀라 땀을 흘렸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그 일을 아시옵니까? 조복을 보니 앞에 봉황은 짝을 잃고 슬피 울고 있고 뒤에 청학은 굴줄인 기색이 역력하지 않은가? 임금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경의 며느리는 얼굴은 못났을지 몰라도 보통 사람이 아니오. 부디 잘 대접하도록 하시오. 내가 매일 쌀성 말을 내려줄 터이니 한 끼에 한 말씩 먹이도록 하시오. 황공하옵니다. 전하. 이득주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박대하여 오늘 임금께 큰 꾸지람을 들었구나. 그날부터 임금이 내려준 쌀로 박 씨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박 씨는 한 끼의 쌀 한 말로 지은 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루는 박 씨가 시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게 집안을 넉넉하게 할 방도가 있습니다. 재물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인데 어찌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내일 종로의 말 장수가 말을 팔러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 병들고 비쩍 마른 망아지가 하나 있을 터이니 그 말을 은 300냥에 사오십시오. 이득추는 의아했지만 며느리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하인들이 종로에 가보니 과연 여러 말들 중에 병든 망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망아지 값이 얼마요? 겨우 은 한 냥입니다. 우리 대감께서 300냥을 주라 하셨소. 300냥이요. 그건 너무 많습니다. 말 주인은 황당해하며 거절했지만 하인들은 결국 은 100냥만 주고 말을 샀습니다. 나머지 200냥은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인들을 박 씨가 불렀습니다. 그 말은 반드시 300냥을 주고 사야만 쓸모가 있습니다. 하인들이 100냥만 주고 나머지는 나눠 가졌으니 어서 가서 200냥을 더 주고 오십시오. 이득추는 깜짝 놀라 하인들을 꾸짖었습니다. 방 안에서 밖에 일을 훤히 아는 며느리의 재주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쌀석되와 콩석되를 섞어 망아지에게 먹이도록 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병들었던 망아지는 놀라운 준마로 변했습니다. 털은 윤기가 흐르고 몸은 용처럼 늠름했으며 달리는 모습은 구름 위를 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중국 사신이 오는 길에 말을 메어 두십시오. 사신이 보고 사겠다 하거든 값을 3만 양이라 하십시오. 3만 양이라니 너무 많지 않겠느냐? 이 말은 천리마입니다. 조선은 땅이 좁았을 곳이 없지만 중국은 땅이 넓으니 꼭 필요한 말입니다. 과연 박 씨의 말대로 중국 사신이 말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말을 파는가? 예, 팔려고 합니다. 값이 얼마인가? 3만 양입니다. 3만 양이라면 오히려 싼 값이로다. 사신은 기뻐하며 즉시 3만 양을 주고 말을 샀습니다. 이득추는 며느리의 신통한 재주에 거듭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신령스러운 재주를 가진 며느리로다. 시백이 과거를 보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전날 밤, 박 씨는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연못 가운데서 청룡이 옥으로 만든 연적을 물고 솟아오르더니 박 씨의 방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박 씨는 연못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과연 꿈에서 본 그 옥 연적이 연못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보물이로구나. 박 씨는 몸종개화를 불러 남편을 모셔오라 했습니다. 하지만 시백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 보러 가는 길에 무슨 볼일이 있다는 것이오? 개화가 다시 전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보시면 자연히 아실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한낱 계집의 말에 장부의 큰일을 그르칠 수 없소. 시백은 화를 내며 개화를 꾸짖었습니다. 심지어 개화에게 매까지 때리게 했습니다. 개화가 울며 돌아와 사연을 고하자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구나. 나 때문에 죄 없는 내가 화를 당했구나. 박 씨는 곧 글을 써서 연적과 함께 개화에게 주었습니다. 이 연적에 담긴 물로 먹을 갈아 쓰시면 과거에 급제하실 것입니다. 부디 벼슬길에 올라 가문을 빛내소서. 그리고 좋은 가문의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장가들어 평생 행복하소서. 시백은 편지를 읽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부인이 몇 번이나 불렀는데 듣지 않고 심지어 개화를 벌주기까지 했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귀한 연적을 보내주다니. 과거장에 들어간 시백은 박 씨가 준 연적에 물을 따르고 먹을 갈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붓을 잡자 글이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발표가 났습니다. 장원급제는 이시백. 시백은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푸른 비단옷을 입고 금과 옥띠를 두르고 말 위에 높이 앉았습니다. 악대가 울리고 깃발이 나부끼며 온 한양이 떠들썩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칭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뒤뜰 깊은 곳 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몸종 개화가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하늘이 정하는 것이란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 정도 박대를 받는다고 해서 어찌 불행하다 하겠느냐. 박 씨의 넓은 마음에 개화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박 씨가 시아버지께 청했습니다. 아버님, 시집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친정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잠깐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금강산은 길이 멀고 험한데 여자 몸으로 어찌 가겠느냐? 이틀이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득추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며느리의 신통한 재주를 아는 까닭에 허락했습니다. 과연 박 씨는 이틀 만에 돌아왔습니다. 친정은 별일 없고 부친께서 며칠 뒤에 한양으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하늘에서 퉁소 소리가 들리며 오색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학을 타고 박처사가 내려왔습니다. 이득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돈어른,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자식이 못나서 그렇습니다. 박처사는 며칠을 머물며 이득춘과 바둑을 두고 퉁소를 불며 즐겼습니다. 어느 날 박처사가 딸 박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의 좋지 않은 운수가 이제 다 했으니 허물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김이 변하더라도 덕과 행실은 변함없어야 할 것이니라.
예, 아버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박 처사는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가면 다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공중으로 구름이 피어오르고 박 처사가 학을 타고 솟아올랐습니다. 퉁소 소리만 아득히 들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깨끗이 목욕하고 뜰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오래 기도하고 한밤중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새 초당 주위가 신기한 기운으로 일렁거렸습니다. 동이 틀 무렵 박 씨가 개화를 불렀습니다. 개화가 박 씨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못생긴 박 씨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옷 같은 얼굴에 달 같은 자태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몸에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개화야, 내가 간밤에 허물을 벗었단다. 아버님께 엿주어 옷관에 담아 땅에 묻어달라고 전해다오. 개화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방바닥에는 벗어진 허물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흉하게 생겼던 박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개화가 서둘러 이득춘을 모셔왔습니다. 대감마님, 초당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득춘이 초당에 들어가 보니 처음 보는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름달처럼 고운 얼굴에 진주 같은 입술, 우아한 몸매에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천하제일의 미인도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할 듯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간밤에 허물을 벗었습니다.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에 이득춘은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이득춘은 급히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며느리가 허물을 벗었다. 어서 가서 보아라. 시어머니와 집안 식구들이 다투어 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런 미인이. 사람이 아니라 선녀로구나. 보는 사람마다 기절할 듯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이득춘이 아들 시백을 불렀습니다. 너도 어서 가서 신부를 보아라. 시백도 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문틈으로 엿보니 박 씨가 놀라운 미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방 안은 밝고 활기찼으며 향기로운 내음이 물씬 풍겼습니다. 박 씨는 단정히 앉아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는데 씩씩하면서도 우아한 자태였습니다. 시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박 씨를 박대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에 선뜻 방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저주저하며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시백은 아버지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시백은 용기를 내어 다시 초당으로 갔습니다. 박 씨는 촛불을 밝히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백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걸음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들어가려 하자 이번에는 얼굴이 붉어지고 입술이 얼어붙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겨우 한 발짝 다가섰다가 얼른 뒷걸음질 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박 씨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지만 겉으로는 더욱 씩씩하게 몸을 가누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백은 마침내 눈을 질끈 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입술에 쇠덩이라도 달린 듯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박 씨의 얼굴만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수그리고 단정히 앉아 머리카락 한 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어버렸습니다. 이런 날이 여러 날 계속되자 시백은 큰 병에 걸린 듯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해 초췌해졌습니다. 부모와 집안 식구들은 시백의 병을 몹시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개화를 시켜 시백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죽을 것처럼 누워있던 시백은 박 씨가 부른다는 말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급히 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면 어려서는 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을 효성으로 섬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아내를 얻으면 그 아내를 현명하게 대하여 집안을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박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께서는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여 저를 흉물스럽게 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찌 부모님께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소서. 박 씨의 말이 끝나자 얼어붙었던 시백의 마음이 스르르 풀어졌습니다. 부인, 제가 미우에서 부인께 큰 슬픔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날 밤 박 씨와 시백은 처음으로 다정하게 한 이불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쌓인 회포를 한꺼번에 풀어내니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가 허물을 벗고 천하제일 미인으로 변했다는 소문이 한양에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한양 대신댁 부인들이 모여 꽃 구경을 간다며 박 씨를 보러 왔습니다. 부인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앉았는데 그 중에서도 박 씨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지만 박 씨 부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부인들은 박 씨의 미모에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시백은 벼슬길에 올라 평안도 감사를 지내고 이어서 병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임경업 장군과 함께 중국 명나라를 도와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와 우의정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무렵 북쪽에서는 청나라가 날로 강성해지며 조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왕비는 천문을 살피다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조선 한양에 저보다 뛰어난 신통력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 신임만 없앤다면 조선을 쉽게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나라 왕은 아름답고 재주 많은 여자 자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궁중 기녀 중에서 기용대라는 여인이 선택되었습니다. 내가 조선에 가서 그 신인을 없애고 돌아오면 큰 상을 내리고 소원을 모두 들어주겠노라. 기용대는 왕의 명을 받고 조선으로 떠났습니다. 그 무렵 박 씨는 하늘의 기운을 살피다 놀라는 낯빛이 되었습니다. 대감 며칠 안으로 어떤 미녀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여자를 반드시 초당으로 보내십시오. 여자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단 말이오? 때가 되면 자연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 대감께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빠져 함께 지낸다면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며칠 후 과연 한 여인이 우의정 댁을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은 자신을 지방 기생이라 소개하며 서울 구경을 왔다가 갈 곳이 없어 하룻밤 묵기를 청했습니다. 시백은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여인은 무척 아름다웠고 말솜씨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당부가 떠올라 시백은 여인을 초당으로 보냈습니다. 박 씨는 평온한 모습으로 여인을 맞았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군요. 술과 안주를 내오너라. 박 씨는 여인에게만 독한 술을, 자신은 순한 술을 마셨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술을 마시다 취해버렸습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십시오. 박 씨가 베개를 내어주자 여인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여인의 두 눈에서 불덩이가 튀어나와 방 안을 굴러다녔습니다. 박 씨가 바람을 불자 불덩이는 꺼졌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의 짐 속에서 비수한 자루가 튀어나와 제비처럼 날아다니며 박 씨를 찌르려 했습니다. 박 씨가 매운 재를 뿌리자 칼은 힘을 잃고 뚝 떨어졌습니다. 박 씨는 비수를 들고 여인의 배 위에 앉아 크게 소리쳤습니다. 기용대야, 잠에서 깨어나거라. 깜짝 놀라 깨어난 기용대는 목에 비수가 겨눠진 것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부인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제가 어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왕의 명을 받고 온 것뿐입니다. 불쌍히 여겨 살려주십시오. 박 씨는 엄하게 꾸짖고 기용대를 풀어주었습니다. 돌아가서 너희 왕에게 전하여라. 다시는 조선을 넘보지 말라고. 실패한 기용대가 돌아가자 청나라 왕은 크게 노했습니다. 당장 대군을 일으켜 조선을 치겠노라. 청나라 왕비가 말했습니다. 인경업 장군이 지키는 북쪽으로 가지 말고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기습하십시오. 단 우의정 이십에게 집 뒤뜰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용골대와 용울대 형제 장수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쳐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하늘의 기운을 살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오랑캐가 곧 쳐들어올 것입니다. 급히 인경업 장군을 불러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박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의정 김자점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말을 어찌 믿습니까? 인경업을 한양으로 부르면 누가 북쪽을 지키겠습니까? 결국 인경업을 부르지 못했고
청나라 군대는 순식간에 한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 한양은 오랑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동생 용울대는 한양을 점령하고 재물과 여인들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저기 큰 집이 있다. 들어가 보자. 용울대가 우의정댁에 도착했습니다. 뒤뜰에는 온갖 기이한 나무가 무성한 초당이 보였습니다. 왕비께서 뒤뜰에 들어가지 말라 했지만 저 안에 여자들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용울대가 초당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나무들이 갑옷 입은 병사로 변하고 나뭇가지가 창과 칼로 변했습니다. 진과 북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용울대가 도망치려 했지만 사방이 막혀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칼을 들고 나타나 호통쳤습니다. 오랑캐 놈이 감히 이곳에 들어와 죽기를 재촉하는구나. 박 씨의 몸종 개화였습니다. 용울대는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부인께서 이미 너를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악독한 오랑캐 놈이니 어찌 살기를 바라느냐. 개화가 칼을 휘두르자 용울대의 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개화는 용울대의 머리를 문 밖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얼마 후 형 용골대가 동생의 소식을 듣고 복수하러 왔습니다. 저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려라. 하지만 다시 바람이 미친 듯 불고 구름이 자욱해지며 귀신 병사들이 나타나 오랑캐들을 쳤습니다. 수많은 오랑캐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용골대가 다시 불을 지르자 박 씨는 신령한 부채를 들고 나타나 바람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불길이 거꾸로 오랑캐들을 향해 번져갔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마침내 용골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박 씨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번만은 하늘의 뜻에 따라 살려보낸다. 하지만 다시 쳐들어온다면 너희 모두 살아 돌아가지 못하리라. 오랑캐들은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쳤습니다. 임금은 박 씨의 활약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칭호를 내렸습니다. 박 씨 부인을 충렬부인으로 봉하노라. 온 나라 백성들이 충렬부인 박 씨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충렬부인 박 씨와 시백은 자녀를 낳고 손주들도 보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 큰 벼슬에 올랐고 가문은 부유함과 명예로 빛났습니다. 박 씨와 시백은 99세까지 함께 살다가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충렬부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둘째, 어려움 속에서도 덕을 잃지 말라. 셋째, 효와 충은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힘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옛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댓글로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등불야담은 언제나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